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원인과 함께 발병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이제 황관수 원장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은 엄밀히 말하면 기술적인 원인은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 확실한 것은 뭔가 이 관절 특히 이제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민다라 건도 있지만 연골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파열되거나 그래서 연골에 지속적인 어떤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 그 다른 뼈를 관절 싸고 있는 그런 인대라든가 힘줄, 뼈 같은 부분이 또 퇴행 변화가 생겨서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염증 반응이 오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만은 확실한 것이죠. 특별한 기질적 원인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가능성들은 어떤 연관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노화하고 그다음에 체중 뭐 이런 그다음에 물론 유전적 원인이라든가 뭐 운동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크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노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65세 이상에 되시는 노인분들 중에 여자분들의 25%, 남자분들의 15% 정도는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의 노인분들은 한 전체적으로 85% 정도 이상은 퇴행성 관절에 해당되는 어떤 소지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이제 1차적인 그 관절염에 대한 얘기들이군요. 2차적인 관절들은 이제 그 어떤 부상, 정말 어떤 예측하기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절에 큰 손상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관절이 급격히 노화되어서 생기는 그런 관절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2차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흔히들 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었던 이 퇴행성 관절염. 그럼 최근에 이렇게 30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사고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사고를 살짝 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첫 번째가 그 어떤 환경의 변화인 거죠. 그 요새 직장인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회사 생활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런 가만히 앉아 있는 구조, 우리 관절을 적당한 형태의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런 자극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또 어떤 자세. 그다음 바로 앞 시간에 저희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뭐 잘못되어 있는 어떤 일조목이라든가 뭐 회사에서 어떻게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도 전반적인 관절들의 편측성에 힘을 주기 때문에 무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두 가지 다른 케이스인데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생기는 관절의 그런 약화 그리고 정반대로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해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동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그래서 이제 빨리 닳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남자들은 좀 운동을 해서 생기는 손상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자들은 조금 좀 이제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집안이라든가 육아라든가 가사 뭔가 조금 가족을 위해서 물론 남자들도 가족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겠지만 여자들은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그 뒤치다꺼리 하는 개념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작들이 무릎이라든가 손목 같은 데 무리 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더 억울한 부분들은 이제 전에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은 중년이 되면 근육에 이제 그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근육이 빨리 퇴화를 하면서 지방이 빨리 늘어나는 시기에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많이 호발하는 어떤 퇴행성 관절염이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무릎이지 않습니까? 무릎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체중의 하중을 많이 버텨주는 곳이 또 무릎 관절이고 발목 관절인데요. 그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근육이 탄탄한 상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어떤 힘의 분산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균형도 잘 잡게 됩니다만 그 중년에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이 근육 퇴화하는 속도보다 더 이른 시기에 또 빨리 퇴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더 그 이른 시기에 젊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퇴행성 관절이 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삐거나 손목을 삐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냉찜질을 하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온찜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릎 안이나 이런데 팔꿈치나 이런데 염증이 생겼을 때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찜질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가요? 일단 그 전에요. 혹시 사회자님은
어떤 찜질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쳤을 때? 다쳤을 때 네네. 바로 다쳤을 때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온찜질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도 늘어나고 그 혈액도 많이 배출된다고 해가지고 네네. 냉찜질을 하는데 온찜질은 많이 안 해봤거든요.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느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도 초기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분명히 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뜨거운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염증 반응이 나타날 때 그 염증이 계속 지속되게 내비두면 그 방치하게 되면 계속 그 조직으로 해당 조직으로 이제 체액이 몰리면서 나중에 빠져나가는 게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을 통해서 더 이상 염증 반응이 속도를 빨리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 퇴행성 관절 만성적으로 좀 오래된 경우에는 뭐 개종에 물론 통증도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열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이 뻣뻣하거나 뭔가 이제 탄성이 없어진 말랑하지가 않은 약간 태선화되어 있거나 조직이 약간 조금 섬유화가 많이 되는 형태로 바뀌는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직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우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들이 많이 몰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온찜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에 어느 정도 이제 치료받으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단계라고 본다면 그런 경우에는 굳이 냉찜질을 해야만 되는 경우라든가 온찜질을 해야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주治선생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퇴행성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늘 하는 내용들이 다루는 것이 좀 관절염 특집이긴 합니다만 사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 보면 앞서 나와 있는 다른 것들 다른 증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별로 안 심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노화를 거치게 되어 있고 다 퇴행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행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퇴행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들이 만성적으로 심한 상태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관절의 염증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증에 대해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액면 그대로 보면 사실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스스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뭔가 손상이 되어서 약화가 되어 있거나 뭐가 조금 손상이 되어서 그 톤이 가늘어지거나 얇아졌을 경우에 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피에서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어떤 좋은 성분들이 체육으로 뿜어져 들어가서 이제 복구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우리 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염증 반응이 한 번 생기면 조금 더 많은 그 원래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냉찜질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그런 반응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염증 자체는 나쁘다는 의미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계속되는 재손상으로 인해서 반복적 재손상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이 되면 계속 염증이 생기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몸이 느끼기에는 관절이라는 부분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진 상태가 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얘를 관절로서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퇴행적인 변화의 끝은 조직이 거의 뼈처럼 되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연골같이 뼈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살도 아닌 조직이 붙어 있는데 말랑말랑하면서 완충해주는 그런 조직들이 만성적 염증을 거치게 되면 그냥 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절낭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체액이 몰려있는 그런 공간들도 물이 들어가서 말랑말랑한 것이 아니라 또 뼈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무릎을 예를 들면 무릎 같은 관절 전체가 그냥 통으로 일자 뼈가 돼버리는 과도한 비유입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그렇게까지 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 좀 이제 방치해서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방 치료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치료하기 쉽지 않고요. 뼈를 약간 절개하는 식의 외과적 수술 처치를 하는 경우까지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정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오래 걸리는 질환일수록 이게 그 이완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치료 같은 걸 받게 되면 얼마든지 증상의 악화는 당연히 막을 수 있고 증상의 개선까지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